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는 이제 휴가입니다. 휴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휴가를 지내고 있어요.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또 너무 안 올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영상이 조금 덜 올라올 겁니다. 뭐 저희가 맨날 하는 이 주린세스 메이커라든지, 그 다음에 여의도 상부상조, 그 다음에 주식 홈쇼핑은 안 올라올 것 같고요. 저 혼자 찍는 영상은 올라올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뭐 직원들은 뭐 출근을 안 해도 또 대표는 또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휴가지만 보니까 이제 유튜브가 또 300명이 또 넘더라고요, 구독자가. 또 거기에 또 힘입어서 또 열심히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면 알고리즘에 또 버림받을까봐 또 이렇게 오늘 또 휴가지에서 또 영상을 또 찍게 됐네요.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상은 지금 제목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썸머랠리든 이게 뭐 베어마켓 랠리가 됐던 어찌되었던 간에 저는 8월달은 뭐든 달린다, 뭐든 상승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나 아니면 뭐 제가 출연하는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시장은 7, 8, 9는 그러니까 3분기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 만약에 원래 어쨌든 고점이 나온다면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1Q도 그렇고 2Q도 그렇고 좀 안 좋을 것 같다. 요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3Q에는 흐름이 좋을 것 같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때쯤 되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좀 낮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이 제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2Q가 안 좋았던 거는 1분, 그러니까 이때는 2Q 때는 1분기 실적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는 실적이 안 좋아. 실질적으로 실적도 그렇게 안 좋고, 가장 중요한 건 2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분명히 낮다. 그래서 이거 실적 시즌 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3Q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3분기에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지만 2분기가 결국은 실적 저점이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건 오히려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Q가 2Q보다는 훨씬 더 실적 시즌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어쨌든 다행스럽게 제가 예상한 대로 좀 잘 나옵니다. 2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애들도 있었고,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이지만 3분기 전망치를 대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애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3분기가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와 관련된 정점 이야기도 3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곡물 관련 부분도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유가 역시 원유 역시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거 원인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제가 이제 곡물 가격 하락을 할 것 같다, 뭐 인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하락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영상은 이제 제가 뒤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떨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에 반영하는 시점이 이제 7월부터일 것 같고, 결국에는 7월 CPI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이 8월이니까 이때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8월은 결국엔 잭슨홀 미팅이 나오는데, 벌써 이야기 다 해버리네요, 제가. 뒤에 할 얘기를. 앞에 다 하네. 잭슨홀 미팅 때, 요때 개인적으로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이따 8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7, 8, 9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9월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금까지 75bp를 인상했고 어쨌든 9월은 물론 뭐 지금 7월 그러니까 뭐 나오는 지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9월도 75bp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지금 예상치는 50bp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으로 내려가는 흐름이니까 이것 자체도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완화됐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그때까지 어쨌든 주가가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거가 반영된 가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7, 8, 9가 시장 흐름이 좋을 것 같고 올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맞죠? 많이 드렸고 결국에 고점이 나오면 나올 것 같고 왜 4Q는 왜 그러면 4분기를 안 좋게 보냐? 뭐 저는 4분기도 엄청나게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아시는 것처럼 11월이면 미국의 중간 선거를 하잖아요. 예, 미국 중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결국에는 당연히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레임덕에 대한 우려감 또 당연히 레임덕이 나오겠죠. 요게 나올 거고 이게 시장을 좀 꺾어내리는 요인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투표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반응을 할 거예요. 특히 3분기에 시장이 오르면 하락의 빌미를 분명히 여기서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요 4분기의 하락은 그러니까 중간선거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앞전에 웬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은 중간선거 전에 다 통과를 시켜놓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도 빌드백 베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3분기 실적 3Q에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빌드백 베러라든지 이런 어쨌든 좀 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통과되지 못한 경기 부양책이 이 중간 선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어쨌든 통과가 많이 됐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미 웬만한 것들 다 통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남아있는 법안들은 대체적으로 복지 법안 그거 아니면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법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공화당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아닐 것 같고 한번 중간선거 바뀌면 한번 후다다닥 하다가 그리고 나서 한 12월 정도엔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뒤에 가서 나중에 그때쯤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감안했을 때 저는 3분기는 시장이 상승을 할 것 같다. 이게 저는 서머 랠리로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8월도 저는 7월만큼 좋은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서머 랠리든 뭐 베어 마켓 랠리든 간에 어쨌든 8월은 뭐든지 달린다라고 일단은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를 또 하나씩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에 이제 연준이 FOMC 회의인데요. 이것도 뭐 사실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생각보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소문난 자치다. 그래서 저는 FOMC 회의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FOMC 회의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더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로 그래 나왔습니다. 시장은 FOMC 회의보다는 실적에 더 반응을 했고요. FOMC 회의 역시도 시장이 예상한 만큼의 매파적인 성향이 나왔기 때문에 매파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상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만장일치로 75bp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계속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3에서 3.5%까지 올라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뉘앙스를 띄었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9월에 FOMC 회의 역시도 경제 지표를 보고 또 한 번에 또 크게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시장은 이거죠. 다만 향후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금리 정책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띄우면서 시장이 이걸 이제 굉장히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안 좋긴 하다, 둔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이렇게 완화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애써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완화가 되면 결국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 매파적입니다. 이게 왜 안 매파적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9월 달도 75bp 하겠다라는 거고, 뭐 일단 지금 정해놓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50, 22, 25, 25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고, 결국에는 연말에는 3%를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를 3%대까지는 올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혀 이게 비둘기파적이진 않아요. 다만 이런 부분을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 거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네라는 생각, 요 뉘앙스가 시장이 조금 더 딱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시장이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뭐 사실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이렇게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금리 정책의 속도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시장의 악재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오는 거 아니냐,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악재인데, 일단은 주말에,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이제 2분기 GDP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0.9% 마이너스 나오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침체예요. 이거 사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침체는 뭐고 공식적 침체는 뭐냐라는 건데, 공식적 침체는 이제 전미경제 그 연구에서 요거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거기서 선언을 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경기 침체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경기 침체 해제도 일단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전미 그 경제연구회 같은 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 자체를 바로 경기 침체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발표하진 않아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 더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후행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 공식적이냐, 기술적이냐,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걸 시장이 어떻게, 어디에 반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애써 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애써 지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 공식적인 건 아니잖아, 기술적인 거잖아 라는 건데, 저는 근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 이거 애써 그냥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상승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고용이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고용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소비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냥 수치상으로 꺾였다라는 거, 뭐 강달러 이슈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GDP가 좀, 그 수출이 조금 많이 꺾였다는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여전히 아직까지, 소비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고용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침체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우려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3분기까지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뭐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그다음 개인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괜찮게 돌아선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3분기가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경기의 바닥도 그러니까 지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건 좀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피크가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제 10년물인데 보신 것처럼 3.5까지 찍고 나서 지금 좀 내렸습니다. 2.67 정도 나왔는데, 일단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원래 최저치입니다. 원래 최저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FOMC 회의 결과, 그러니까 이거 속도 조절, 금리 속도 조절, 요 가능성이 일단은 작용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죠. 어쨌든 속도 조절은 나오긴 하는데
야, 75bp를 저렇게까지 2번 연속 이상을 한단 말이야. 야, 이거 너무 센데? 금리 아무래도 너무 빨리 올리는데 결국은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이미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피크. 왜냐면 이런 거예요. 시장은 결국에는 금리가 속도가 너무 가팔라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된다면 연준은 결국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는 거죠. 요게 이제 어쨌든 경제 지표의 흐름에도 이게 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시면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갑니다.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동행 지수도 꺾이죠. 선행 지수 꺾이고 동행 지수 꺾이면 거기서 따라서 기준금리도 떨어졌다. 뭐 이게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 지수 먼저 꺾이고 그다음 동행 지수 꺾이고 그다음 기준금리가 내려갔다. 선행지수 꺾이고 동행지수 꺾이고 금리는 내려갔다. 지금도 그렇죠. 보시면 쭉 가다가 이제 지금 선행지수가 좀 꺾였죠.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고 아직 동행지수는 안 꺾였지만 뭐 결국에는 한 2-3개월 지나면 당연히 이제 동행지수도 꺾이겠죠. 요렇게 꺾이면 결국은 기준금리는 하락한다라는 거. 요 지금 메커니즘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경기에 대한 금리에 대한 피크,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피크가 지금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기대감이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물가가 좀 끈적끈적하긴 합니다. 쉽게 팍 내려가진 않고요.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또 조금 하락을 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조금은 지금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뚜껑 열어봤는데 꺾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꺾이네. 물론 근데 이거는 7월 지표는 또 나오면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6월 지표 역시도 좀 기대는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짱짱하게 버틴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살짝 올라갔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중요한 건 이제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분위기는 무조건 꺾입니다. 무조건 꺾이는 건데 어쨌든 근데 그 중간에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월 지표는 조금 더 드라마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8월은 더 드라마틱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유가가 뭐 기본적으로 많이 10% 이상 하락을 한 상태. 그 다음에 곡물 역시도 10%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 나머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거의 그러니까 원래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다 나 있어요. 거의 반토막 나 있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원가가 인하가 됐고 그게 이제 판가 인하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또 최근 들어서 내구재 같은 경우도 가격을 워낙 이제 도매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재고 떨이죠. 그러니까 재고 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떨이가 나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이런 내구재들의 이 가격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항공기 수요도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좀 취소권도 많이 생겼고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항공 수요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락다운 때문에 조금 이제 이 공급망에 이 이상이 있었던 부분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뭐 GM이나 포드의 뭐 실적 발표에서 컨콜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하게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도체 이 부족 현상이 좀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대차랑 기아차 역시도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신차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고 신차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중고차 가격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 그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코어 CPI라든지 그 다음에 헤드라인 CPI 역시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럼 7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드라마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저는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게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조금 더 추가 상승은 좀 여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7월까지도 안 좋게 되면 그때는 폭락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아직까지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GDP를 발표하면서 나왔던 주요 이제 세부 사항을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행스럽게 소비는 안 죽었어요. 미국의 소비가 안 죽었다라는 건 아주 긍정적이죠. 여전히 소비는 좀 살아있다. 다만 상품, 그러니까 재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는 줄어들었고 서비스업 쪽에 관련된 이런 이 소비는 늘어난 건데 이거는 당연합니다. 이것도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복 소비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TV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에 TV가 예를 들어 2, 3개 있어. 근데 돈 많다고 해가지고 쓸데없이 4개, 5개, 6개 사진 않잖아요. 냉장고가 집에 예를 들어 2개 있어요. 그거 다 사놨어, 바꿨어.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쓸데없이 냉장고를 3개, 4개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내구재 같은 경우는 내구재든 비내구재든 어쨌든 재화에 대한 소비는 이미 지난해까지 해서 진짜 풀로 거의 쓸 만큼 다 썼어요. 인테리어까지도 다 했잖아. 그럼 이제 할 게 없어. 그럼 그 남는 소비는 결국은 서비스 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줄었다라고 해가 이걸 우려할 구간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거 줄고 나면 다시 이제, 왜냐면 지난해 너무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부분이니까 이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다시 차츰차츰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전체적인 소비의 총량 자체가 줄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되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하니까, 이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투자를 줄이죠. 지금 주택 투자 같은 경우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같은 경우도 애리조나에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중단한다고 했다가 뭐 지금은 없던 일이다, 다시 재검토한다, 확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 금리 상승, 금리에 대한 부담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까지 포함이 되면서 투자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죠. 투자는 그래도 어쨌든 경기에 좀 선행적인 지표지 않습니까? 기업이 투자를 줄였다라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측한다는 거니까, 이거 확실하게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가 그래도 여전히 받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요 부분을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요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최근에 우리나라라든지 글로벌 시장이 좀 많이 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화가 지금 이제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약세라고 하기는 참 웃깁니다. 뭐 합니다.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가 약세가 났다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이러다가 지금 110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거의 105까지 빠졌긴 했으니까 확실하게 조금 상승세가 누그러진 건 다행스럽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추세적인 약세로 진입을 했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달러로 추세 전환을 해야지, 특히 신흥국, 우리나라, 코스피죠.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려면 둘 중에 하나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 일단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거나,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미국적인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인덱스의 반대편, 달러 인덱스의 반대편 통화인, 그러니까 결국 유로, 뭐 그 다음에 파운드, 그 다음에 엔화, 맞죠? 그 다음에 뭐 크로네, 그 스웨덴 크로네,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잠깐만. 캐네디언 달러, 캐나디언 달러,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떨어질 만한 게 없어. 스위스 프랑까지 포함되죠. 근데 그러니까 얘들 오를 게 별로 없어요. 유로 지금 아직 힘들죠. 그 다음에 영국 힘들죠. 일본도 힘들어요. 맞죠? 일본도 힘들죠. 그 다음에 뭐 스위스 여전히 힘들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캐나다가 그나마 미국 쪽으로 좀 따라가니까 이것 좀 낫지만, 근데 전체적인 비중 자체가 크진 않죠. 뭐 스웨덴 역시, 스웨덴 여전히 안 좋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달러를 끌어내릴 수 있는 통화들, 특히 유로화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기가 아직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달러의 약세를 추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기는 어렵다. 다만 그래도 상승세는 좀 누그러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조금 호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숨통이 튀어지는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제가 이제 이 8월장을 예상을 하자면 어쨌든 저는 시장은 상승 쪽에서 포지션을 맞춰진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인 뭐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환경이 그래도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이어진다라는 거,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7월보다는 그러니까 7월만큼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시장이지 않을까. 물론 이렇다고 해서 안 떨어지진 않겠죠.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떤 또 돌발 악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본다면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어쨌든 이런 그 연준의 그렇게 비둘기파스러울 것 같지도 않은 요런 재료에 왜 반영을 했나. 물론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움직인 건 저는 기업 FMC보다는 기업 실적이 저는 더 반영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도 또 하나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빌드백 베러 법안 자체는 원래는 원하는 이거잖아요. 총 2조 달러 정도 규모인데 이게 다 쳐졌어요. 안 되고 하다가 이번에 사실상 요거에 딱 수정안 비슷하게 뭐 안 될 건 떨어질 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부분도 좀 많이 줄어서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보면 기후 이제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거의 뭐 3,700억 달러. 그 다음에 반도체 육성,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라든지 과학기술 및 반도체 육성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요걸 좀 지원하겠다고 한 2,800억 달러가 지금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 7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정도 되죠. 6천억 달러 넘죠? 예, 얼추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거의 한 900조 가까이 돈이 지금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 경기 부양책은 물론 이게 한 거의 우리가 예상했던 건 한 2천조 정도가 나오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의 그 절반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소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하다. 왜냐면 시장에 상승 재료가 하나도 없으면 올라봐야 많이 안 올라요. 왜냐면 조금만 올라도 뭐 재료가 없으니까 더 끌고 갈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도 안 나올 거고 그러다가 또 매도 맞으면 또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세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상승 재료가 나오면 명분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올리니까 계속 요 명분으로 그러니까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이거라고 봐요. 이게 명분이 생겼다고. 저는 명분을 줬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을 가지는 건 경기 둔화죠.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인데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되니까 경기가 부양책을 나온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 어찌 보면 규모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 경기 부양책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재료가 나왔네 라고 저는 시장이 인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상승의 명분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시장의 매수세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매수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저는 재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좀 시장이 좀 호재성 뉴스고요. 제가 앞서 계속 결론을 이야기 드렸지만 8월 시장은 좀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를 둔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요 부분 계속 제가 이야기를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초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상승과 하락의 기로 7월 시장 전망이라고 했는데 뭐 이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결국은 상승 쪽으로 갈 것 같다. 특히 13일 날 그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요거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물가 유가도 걱정인 한 주 그리고 3분기 최대 변곡점이라고 했고 요때 제가 물가가 나오고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시장 반응이 괜찮게 나오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끝났다. 이제 그 3분기는 그냥 상승일 것 같다. 뭐 FMCA 이거 사실 안 중요하다. 오히려 여기에 시장이 반응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거가 잘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하는 쪽이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나왔죠. 큰 산을 넘긴 시장 서머랠리 준비라고 했는데 요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서머랠리가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서머랠리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죠. FMC 회의보단 기업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기업 실적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렸고 고 앤 스탑이었는데 저는 이쪽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할
상승할 것 같다라는 쪽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은 서머랠리가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뭐 이 시장적인 부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요거를 좀 차트적으로 시장의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저는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는 계속 강조드렸어요. 저는 12,500이 일단 기술적인 저는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연 밑에서 이까지는 그냥 올라와요. 뭘로? 싸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싸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올릴 수 있고 그 저가 매수, 과매도 뭐 이런 걸로도 올릴 수 있어. 이까지는. 이까지는 사실 올라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뚫느냐 마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뚫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처럼 경기 부양책이라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저는 이 정도까지는 봅니다. 13,500 나스닥 기준입니다. 13,500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까지 한번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 이것도 뭐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처럼 일단 기술적인 저는 반등은 2,500입니다. 2,500 코스피 기준으로 2,500까지는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이까지는 기술적 반등. 오히려 이게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대놓고 바운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중요한 건 2,500을 못 넘기면, 뚫지 못하면, 이 아래 있으면 결국 하락 추세가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2,500을 넘기면 추세는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상승 추세로 다시 완전한 복귀냐, 그거는 모르죠.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은 2,500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반등이 되려면 수치는 2,500을 넘겨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0입니다. 코스닥은 840을 넘기냐 안 넘기냐. 그러니까 코스피는 2,500. 코스피는 2,500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코스닥은 84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겨주면 결국에는 추세가 전환이 된다. 추세 전환으로 봐야 돼요. 이 넘겨주면 추세 전환. 근데 이거 밑이다? 여전히 그럼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기냐 마냐가 8월달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속 저희 회원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미국 주식 비중을 저는 더 많이 하라고 그러죠. 지금은 결국에는 미국이 글로벌적으로 경기도 제일 빨리 또 어쨌든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장주,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에 가장 걸맞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미국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주식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아웃퍼폼한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안 올라올 것이냐. 미국 시장 대비는 둔하겠지만 근데 그 안에서는 미국 시장만큼 잘 올라갈 섹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드리는 것처럼 전신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장은 항상 길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기업은 항상 길을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주식은 비대면이죠. 왜? 시장이 길을 찾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길을 찾았잖아요. 팬데믹이 터지니까 비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비대면 관련 주가 급등을 했죠.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의 기업을 어렵게 하고 시장이 어려웠던 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기업과 시장은 이걸 분명히 문제를 해결을 하고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길을 찾는 부분.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되는 건 뭡니까? 유가와 원유. 이거잖아. 이게 지금 엄청나 큰 거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보고, 이게 저는 전기차. 전기차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 문제 때문에 유럽이 에너지 자주를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한다? 신재생. 이거는 최근에 급등을 했죠. 다 급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다? 결국에는 자동화. 우리나라는 이쪽에 아직까지는 안 가는데 미국은 자동화 관련 기업들도 많이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래서 자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거고, 국내 쪽에는 자동화가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뭐 기대해 볼 만한 SPG 정도? SPG나 뭐 로버스타? 뭐 요런 애들 조금 뭐 해볼 만하고, RS 오토메이션? 근데
대형이 잘 없어. 그게 좀 아쉽죠. 일본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은 꽤 괜찮은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뭐 자동화는 우리 쪽은 조금 애매하고, 전기차는 뭐 오히려 우리는 사실 미국 쪽보다는 우리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차 전지의 대장이니까, 강점 있는 나라니까. 여기에 당연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면 되고, 뭐 어떤 종목이냐? 뭐 저희가 이제 주식 홈쇼핑에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 뭐 찾으시면 되고, 그다음 신재생도 뭐 제가 하나솔루션, CS윈드 저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관련 쪽도 우리가 또 강점이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하면 이런 애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자동화 쪽은 좀 미국 쪽에, 미국. 그리고 미국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화도 자동화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신재생, 전기차,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반도체인데, 쟤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저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엄청 열심히 하지만 파운드리의 강점이 나라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디램이거든. 근데 디램 업황 아직은 여전히 별로야.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를 할 거면 미국이 낫습니다. 결국에는 팹리스 업체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AMD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블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애들 쪽에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반도체도 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가더라도 오히려 비메모리 쪽이 좀 훨씬 낫다, 팹리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면 국내 쪽은 좀 그렇고, 만약에 반도체 투자하실 분들은 미국 쪽에 조금 더 집중,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8월 9월에도 좀 좋은 이 수익률이 좀 관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영상을 통해서 단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또 많이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투자 열심히 잘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